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이 테러범들에 의해 폭파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9월 11일 오전 7시 59분 92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아메리카 항공 AA-11편이 보스턴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8시 1분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던 유나이티드 항공 UA-93편, 그리고 8시 14분 56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유나이티드 항공 77편 AA-772 로건 국제공항을 이륙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여객기 2대는 미국의 상징 중 하나인 뉴욕 중심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첫 번째 건물에 비행기 한 대를 충돌시킨 뒤 잠시 후 두 번째 건물에 또다시 납치한 비행기 한 대를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밤 9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펜타곤에 세 번째 여객기가 충돌합니다. 세계무역센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펜타곤은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미 정부는 이 사건의 배후로 오사마 빈 라덴을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빈 라덴이 은신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고 2001년 10월 7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명령을 선언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 사건으로 총 2,99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재산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 물건을 수출했던 나라들은 미국의 강화된 수입품 검사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 경제 침체 피해 1조 달러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테러 사건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았고 중동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11 테러에 가담한 테러범들은 총 19명이었는데 그중 7명은 전문적으로 비행학교에 다니며 비행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2명은 2001년 4월 23일에서 6월 29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입국하게 되면 미국 FBI의 감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을 두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주 외딴 곳에서 살았으며 이름을 영어로 변경하는 철저함도 보였다고 합니다. 테러범들은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했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추가로 운전면허증, 은행 계좌 개설, 헬스클럽 등에 가입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륙한 비행기는 아메리칸 항공 AA-11편이었습니다. AA-11편은 오전 7시 59분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출발했는데 8시 14분 비행기는 당초 지정 고도인 29,000피트보다 낮은 26,000피트로 운행했습니다. 그러자 항공센터에서는 이상을 감지하고 AA-11편과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기내 승무원 중 한 직원이 항공센터의 비행기 납치 사건을 접수하였고 항공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테러범들은 비행기 이륙 즉시 최루탄과 자극성 가스를 1등석에 살포하고 순식간에 승무원과 승객을 인질로 잡게 되었습니다. 항공센터와 통화하던 중 승무원의 전화는 8시 44분에 끊어졌고 비행기는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8시 46분
AA-11편은 시속 490마일 속도로 북저 세계무역기구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비행기는 건물의 94층과 98층 사이를 충돌한 것으로 보아 테러범들은 그동안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연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8시 33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을 이륙한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은 출발 후 두 번째 쌍둥이 빌딩에 충돌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테러 사건의 전후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한 비행기의 편명이 Q33NO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편명은 컴퓨터에 윈도우를 실행한 후 워드나 메모장에 위 편명을 쓰고 윙딩 글꼴로 블럭을 씌우면 비행기가 건물에 충돌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테러범들이 건물에 충돌시킨 직후 피어오른 연기에서 악마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일화로는 아랍인의 보훈입니다. 테러 조직과 관련이 많아 보이는 실화 사건인데 한 여성이 일을 마치고 집에 걸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지도를 들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두리번거리고 있어 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며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아랍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며 무엇인가를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줄 것은 없고 당신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랍인이 선물한 것은 9월에는 절대로 큰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지 마세요. 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물으려 했으나 그 아랍인은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유독 9.11과 관련된 숫자에 관한 미스터리도 많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시 뉴욕, 빈라덴의 은신처, 아프가니스탄,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 국방부. 이 모든 것은 모두 11글자입니다. 이 단어 모두 9.11 테러 사건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월 1, 9월 11일을 더해봐도 10일, 심지어는 세계무역센터도 11자입니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한 날짜가 충격적이게도 9월 11일입니다. 그들은 테러 날짜를 잊지 않으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9.11 구조대를 생각하며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2001년 9월 13일 미국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무장 공격 수행을 승인합니다. 2001년 10월 7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해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의 군사훈련장을 1차로 공격했고 2011년 5월 1일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최소한의 특수부대 조직으로 헬리콥터를 이용해 빈 라덴의 거주지를 급습해 사살했습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을 제거하는데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8월 1일 바이든은 알카이다 조직의 지도자인 아이만 자와하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9.11 사건의 시발점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장기적인 군사 분쟁과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중동인들이 이번 테러 사건을 만들게 되었다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 후반 사우디아라비아 정보부대는 알카에다의 조직원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급습했는데 테러범 미히다르의 여권에서 미국 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부대는 미히다르가 미국에 출입하며 미국 내 테러범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CIA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나 CIA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하고 방치했었는데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FBI가 CIA에 미헤다르가 국내에 접촉했던 용의자들의 신상을 요구했으나 묵인되는 바람에 테러범들의 조사가 미루어지며
그냥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세계무역센터 장소에 9.11 국립기념관을 조성하였고 공원에 설치된 폭포와 수영장에 사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 (2004년 5월) 니홍은 지인의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니홍이 결혼의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남편 장씨의 부모가 재산이 그럭저럭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장씨 집안의 아들이라고는 해봐야 남편 하나였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들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남들 다 아는 거 본인이라고 못할 것 있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 장치집 재산을 물려받아 매일같이 돈 부족하다고 하는 남동생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니홍은 결혼 6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아 초조했습니다. 이제 남편 재산은 고사하고 전혀 임신 기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젊어서 막 놀았던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6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임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며 며느리 니홍을 데리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산부인과 이곳저곳 서너 곳을 다니며 검사해봤지만 니홍의 몸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를 잘못 얻어 집안이 이 꼴이 났다며 며느리에게 온갖 서운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보고자 산부인과 이곳저곳을 다니며 며느리 임신을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임신은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니홍과 남편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홍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니홍의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집 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을 놓치게 된다면 지금 결혼하기로 한 예비 신부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자 행여나 아들이 장가를 가지 못할까 걱정이 땅이 꺼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니홍은 예비 올케가 너무 미웠습니다. 니홍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올케가 이거 완전 돈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 맞냐는 성질 섞인 말투로 어머니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니홍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럼 너 시집 갈 때는 그러지 않았냐며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니홍은 그 소리를 듣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장서방에게 부탁해서 돈을 좀 빌려주는 것은 어떠냐며 사정했습니다. 니홍은 알았다며 며칠만 기다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무슨 돈이 남아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느라 총각 때 벌어둔 돈이란 돈은 그때 다 써버리고 없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해봤으나 시어머니는 못 들은 것으로 하자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니홍이 시집 올 때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은 장가를 가야겠다고 전알리고 돈 나올 곳은 어느 곳에도 없고 니홍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복잡한 머릿속에 엉켜있는 사건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니홍은 무릎을 치며 절친 야오수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전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라서 그동안 벌어둔 돈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수전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다음날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니홍을 달랬습니다. 다음날 저녁 수전을 만난 니홍은 수전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이자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있던 수전은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도 필요 없고 빨리 갚지 않아도 돼.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돼. 니홍은 절친 수전이 이렇게 깊은 뜻으로 말을 해주자 너무 고마웠습니다. 니홍은 수전에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그 조건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수전은 기다렸다는 듯 내 남편 장님과 하룻밤 자고 싶어. 니홍은 혹시나 본인이 잘못 듣지는 않았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다시 물었다가 없는 곳으로 하자며 물르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 많은 돈을 어느 곳에서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니홍이 망설이고 있던 그때 수전은 핸드폰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니홍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3일 뒤 너희 집으로 갈게. 수전은 3일 뒤 니홍이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남편이 퇴근하기 전 잘 마시지도 않는 비싼 양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참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집안을 꾸며두고 남편이, 아니 차용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배가 고프다며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고 안방에 술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술 한잔 하자며 오늘 뜨거운 밤을 불태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양주 반 병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니홍은 작은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전에게 들어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었으니 나머지 일은 알아서 하라며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는 술에 취한 남편이 부인인지 다른 여인인지도 모를 여인을 부둥켜 안고 날이 셀 때까지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돌아온 니홍은 집을 나서려는 절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자도 싫다. 돈 빨리 받는 것도 싫다. 도대체 왜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을 자고 싶었던 것이 소원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전은 입을 열었습니다. 미혼 시절 니홍과 수전이 절친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 우리 세 사람이 데이트할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 나도 저런 남자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전은 니홍이 보는 앞에서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별도의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홍이 집을 나섰습니다. 니홍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수전이었습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홍은 설마 빌려간 돈을 벌써 갚으라는 것은 아니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수전과 만난 니홍은 그녀가 내민 사진 한 장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초음파 사진은 이제 곧 출산할 니홍의 남편 장링의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초 장링은 니홍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부인 니홍과 이혼했습니다. 수전은 장링에게 친자를 낳게 되었으니 결혼해달라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니홍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너무 억울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을 초대해 설득한 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2010년 6월 13일 니홍과 남편 그리고 수전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니홍은 조촐했지만 이를 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음료수며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니홍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눠줄 과일을 보기 좋게 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중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전이 최근 장링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자식만 낳아준다면 본인은 수전을 며느리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니홍 앞에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니홍은 수전이 이야기를 마치자 과일을 깎던 과도칼로 수전을 살해했습니다. 남편 장링은 니홍이 수전을 향해 달려들자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니홍은 남편이 본인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수전을 보호하려고 하자 너무 괘씸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니홍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을 막으려 했던 전 남편 장링도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니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갔습니다. 2013년 4월 3년 후 외진 여관방에 숨어 지내던 니홍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니홍은 도망치다 지친 표정이 가득했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니홍은 2013년 10월 28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내소민은 당시에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농민의 대부분이 그렇듯 소민의 아버지도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소민의 집에는 형제가 많아 제일 큰형이 옷을 한번 사면 둘째가 입고 그 다음 셋째, 막내는 옷이 다 헤어져 겨우 입을 때까지 입어야 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골고루 먹일 수가 없어 농사일을 시켜야 하는 첫째부터 먹이고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먹는 비참한 성장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소민은 어려서부터 비참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돈을 많이 벌어 옷도 원 없이 사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배불리 먹을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소민은 주위 어른들에게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소민의 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민은 마을에서 줄곧 공부를 잘해 장시성에 위치한 장시대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주로 재무관계나 경영을 공부해서 정부일이나 지방, 성, 시, 그리고 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소민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장시성 중국인민은행 장시지역 지점에 취직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치고는 은행에 근무하고 싶은 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몇 푼 안 되는 급여에 고객에 시달리고 상급자에게 시달리고 아주 고생만 하는 곳으로 학교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장이 건네준 업무는 꼬박 하루를 날새고 일해도 끝나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은행에 취직했던 동기들은 일이 힘들다며 하나둘 그만두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간혹 부서를 옮기며 버티고 있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부서를 옮기고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소민은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어가며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부장이 지시하는 일들을 악착같이 처리하자 어느 날 부장이 소민을 호출했습니다. 소민은 난데없는 부장의 호출에 놀랐습니다. 너 말이지, 내가 중국 정부기금 운영팀 팀장으로 추천해뒀으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소민은 부장의 추천으로 5년도 안 되는 근무 기간에 3계급 특진했습니다. 소민은 총무실장 자리를 차지하며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유 금융기업 책임자로 국가의 돈을 국가정책사업이나 은행, 회사들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부실 경영과 고위험군 회사에는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해주지 말아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마디로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도 소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회사들이며 은행들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무척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급보다 로비로 들어오는 돈이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로 받는 돈이 본인 월급 1년치를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소민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의 단위는 상상을 초월해 갔습니다. 한 곳에서 받는 로비 자금이 본인의 10년치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금융업계는 매일 돈을 필요로 했는데 소민이 지원해주는 금액 수백억, 수천억에 비하면 이 로비 자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민의 권력을 필요로 했던 곳들은 처음에는 돈으로 로비를 시작했으나 갈수록 변질된 로비로 힘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로비하는 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가격을 한참 부풀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지급했던 것이 자동차로, 그 자동차는 스포츠카로 벤츠, BMW,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수없이 많은 고급차들로 로비를 했습니다. 소민의 지하실 주차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탑승한 적이 없는 고급 승용차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업자들이 주는 돈은 통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본인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공산당이 알게 된다면 바로 처형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쌓여가는 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이자 집안에 대형 캐비닛 금고 4개를 설치했습니다. 돈은 거래처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뒤탈을 없애기 위해 소민 본인이 직접 차에 싣고 와서 차를 지하 주차장에 놓고 금고에 직접 넣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저택을 별도로 구매하게 된 이유도 이 수많은 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민에게는 이건 집도 아니었습니다. 거래처들은 전국 각지에 로비 자금 대신 소민 앞으로 대형 주택을 구매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민은 이제 거래처에 떳떳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차가 필요하니 그 차를 사와라. 칭다오에 수영장 딸린 집이 필요하니 바닷가 근처에 근사한 집으로 한 채 사주라는 등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소민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적 업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최악의 부실기업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생했다든지 최대한의 실적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폐업해야 할 회사들을 무리해서 지원해주며 수많은 뒷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부실기업에게 지원해주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었고
최대한 실적을 올리고 난 후 중국 국영기업 화룡그룹의 회장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훗날 이 수많은 부실기업은 시한폭탄으로 돌아와 중국 정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국영기업 회장 자리에 올라간 소민은 잔소리에 드는 부인도 귀찮아졌습니다. 부인과 이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민에게는 전국 각지에 현지처 1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중국 대도시에 빌딩만 100채가 넘었습니다. 소민은 본인의 권력이 평생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공산당에 투서를 했고 정부에서는 이전부터 잡음이 많이 생기는 소민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 감찰단은 정보한 입수를 토대로 소민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러자 감찰단은 처음 보는 장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민의 집에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방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성인 키보다 높은 높이의 금고가 6개가 있었습니다. 배귀한 단위 100장씩 묶음으로 3톤이 나왔습니다. 현금 한화 약 370억이 금고에 빼곡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에 있던 돈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은행 봉인이 된 채로 묶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돈을 세어보지 않아도 확실한 금액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금 보관 금고 옆에는 귀금속을 보관하는 금고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손목시계와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 금액을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이 많은 돈을 주로 사용한 곳은 다름 아닌 전국 각지에 있는 애인들에게, 현지처에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100여 명의 현지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녀들이 본인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를 송금해주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천진 제2중국법원은 전 공산당 당서기이자 화룡자산 회장인 소민, 중문 이름 라이샤오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날짜는 2월 23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 날짜를 갑자기 변경해 1월 29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공산당은 당 간부가 비리에 관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약식으로 조용히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민, 라이샤오민은 국익을 훼손하고 수많은 부실 대출 승인을 해준 것이 원인이 되어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썩어 빠진 정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0년 5월 5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덴바시 하기와라의 주택가. 3월경 경매로 나온 집을 낙찰받은 부동산업자는 청소업체에 의뢰를 해 낙찰받은 집 청소를 위탁했습니다. 이 집 물건이 3월에 낙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은 최근 4월 25일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곧바로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입니다. 거주자도 정리해서 나갈 만한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청소 용역업체가 낙찰받은 집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 집 주인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와서 생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청소업자는 서둘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들은 잠시 후
창고에서 비닐에 말려져 있는 어떤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박스테이프로 급하게 대충 감아놓은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청소업자는 그대로 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물체를 비닐에 감아두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감겨있던 비닐을 뜯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살해된 여성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청소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올해 2월경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 쿠마츠 코코 26세였습니다. 그녀는 이 주택의 소유주 쿠와타 키지야 44세의 전 아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쿠와타는 집이 경매로 나오기 직전인 4월에 지인 여성에게 금전 사기로 긴급 체포가 되어 기소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집주인 쿠와타가 전 부인 쿠마츠를 살해한 후 시체를 다른 곳에 은닉하려고 준비하기 위해 부인의 시신을 우선 대충 비닐에 싸서 잠시 처리해 두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기 사건으로 쿠와타가 검거되면서 살인범은 구치소로 갔고 그동안 은행에 대출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한 쿠와타는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진행한 경매를 포기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라기아와에 집을 신축한 쿠와타는 부인, 아들과 함께 리폼점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쿠와타는 일이 끝난 후 인근 유흥지점을 들락거리더니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그곳의 여종업원 히비노 카오리 22세와 불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오리가 거주하고 있는 누마츠시에 위치한 조그만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쿠와타는 유흥업소에서 남자 손님을 접대하고 제법 벌어둔 돈이 있었던 그녀의 돈을 조금씩 얻어쓰게 되었는데 굳이 본인이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동거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일하기도 싫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은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쿠와타는 돈 씀씀이가 커지면서 그녀의 통장 잔고를 바닥내버렸고 결국 그녀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큰 돈이 들어오자 돈은 깨진 독에 물 부는 것처럼 새어나갔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2년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카오리가 이자도 제때 내지 못하자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카오리는 본인 앞으로 대출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쿠와타에게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었던 쿠와타는 원금 상환은 본인이 알 바 아니라며 갚을 능력이 안 되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오리는 만약 은행에서 정해준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구해보려 백방으로 알아본 쿠와타는 본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 돈이고 지금 당장 나가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해야겠는데 돈이 없자 카오리가 저녁에 유흥업소에 출근한 틈을 타 돈을 숨겨두었을 만한 곳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화장되며 옷장을 한참 동안 뒤적거리던 쿠와타는 그녀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적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000만 엔이라는 엄청난 돈을 적금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만기도 다 되어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쿠와타는 만약 이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2005년 10월 26일 쿠와타는 침대에서 자고 있던 카오리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비닐에 둘둘 말아 테이프로 감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그녀를 들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방치된 친구의 폐건물 공터에 그녀를 드럼통 속에 집어넣고 버렸습니다. 구타는 친구에게 비료로 쓰려고 일부러 썩히고 있는 물건이니 드럼통 뚜껑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열어본다면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아타는 카오리의 시신을 은닉한 후 곧바로 예금 계좌에서 350만 엔을 인출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유흥업소에 가서 아가씨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습니다. 안방에서 그녀의 통장과 은행 서류를 유심히 바라보던 구아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대로 은행에 가서 또다시 그녀 앞으로 대출 2천만 엔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별 기대도 안 했던 대출이 사망한 그녀 앞으로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구아타는 그 돈을 대출받아 본인의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해버렸습니다. 최근 구아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 핸드폰에 카오리 어머니에게서 자꾸 문자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분명 그녀의 어머니는 연락이 안 되는 딸이 걱정되어 이곳에 와보게 될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카오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아타는 카오리의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올 때마다 카오리의 핸드폰으로 답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대응했던 구아타에게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카오리의 어머니가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문자는 답을 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2006년 8월 15일 어머니는 고텐바 경찰서에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08년 12월 구아타는 구마츠 코코 22세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1월부터 시미즈마츠 쿠메다의 그녀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구아타의 본성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천성이 게으르고 유흥을 좋아했던 구아타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코코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3일에는 시즈오카현 동부 아동 상담소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하며 고충을 접수할 정도였습니다. 구아타는 본인을 독촉하는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아타는 상담소를 불려다니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한참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났던 구아타는 2010년 2월 23일 코코를 목 졸라 살해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불화는 처음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코코는 구아타와 결혼해서 살고는 있었지만 본인 몰래 전철을 만나 관계를 한 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겠지 했던 그녀의 바람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고 본처에게 가서 수시로 관계를 하고는 그런 남편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3일) 구아타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법원에 코코와의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지 10여일이 지난 후에 말도 안 되는 이혼 서류를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3월 26일 연락이 안 되는 딸이 걱정되었던 코코의 어머니가 시즈오카현 경찰서에 딸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이혼 서류가 접수된 것을 알아차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월 12일 구아타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다른 60대 여성을 사기쳐 92만 엔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구아타는 이 여인에게 92만 엔 말고도 추가로 4천만 엔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아타가 시신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급속도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청소업자가 청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8월 12일 구아타의 진술로 드럼통에 버려진 내연녀 카오리의 시신을 발견하고 구아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11년 6월 21일 1심 판결에서 시즈오카 법원은 구아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법원은 구아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소룡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아버지는 능력도 안 되는 아들을 다그치기만 하고 폭력을 일삼다 보니 아들은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소룡은 어린 나이에 절도를 일삼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빼앗는 본인의 폭력이 정당한 행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너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꺼내봐. 주머니 뒤져서 나오면 더 많은 수가 있어. 순순히 꺼내. 불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상점 물건을 절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둑놈 잡아라! 야, 이 도둑놈아. 이게 어린 놈이 이거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 물건 도둑질이야? 이거 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훔치다니. 내가 뭘 훔쳤다는 거야? 증거 있어? 뒤져보라고. 내가 뭐 훔쳤는지. 행인들이 붙잡은 소룡은 구속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17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자 아버지는 동네가 창피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달렵하고 빨랐던 소룡은 감치가 소홀한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탈옥한 소룡은 정신 차리고 새 인생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방탕한 생활을 반복하다 1982년 1년 만에 체포가 되어 추가로 5년형을 선고받고 엄격한 교도소 시설에서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7년 긴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소룡은 아이고, 이게 뭐야? 집구석이라고 찾아왔더니 다 이사가고 없어? 에이씨, 나를 완전 개무시하는구만. 그러나 소룡의 부모는 소룡이 교도소에 가고 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무시를 당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그러다 이혼해서 각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부모라는 것들이 자식을 싸질렀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자식 관리를 이따구로 해. 아이고, 어이가 없구만. 감옥에서 출소한 후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소룡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임시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소룡의 나이 25세가 되었고 직장에서도 차분한 성격으로 말수도 적었던 그에게 동료들은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공안은 소룡을 절도 혐의로 끌고 갔습니다. 회사 내 물건을 아무도 몰래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룡은 또다시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991년 소룡은 교도소 내에서 병에 걸려 형을 얼마 두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서민이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병이 걸렸으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이따위로 죄수들을 관수해? 출소한 소룡은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 사랑하는 아가씨가 생겨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소룡은 직장일을 하면서 모든 급여는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이번 달 급여야. 하지만 전에 도둑질에서 벌었던 돈에 비하면 정말 푼돈에 불과한 돈을 그렇게 벌다 보니 이전 생각이 나서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아이, 이거 놔요! 당신들 사람 잘못 본 거야. 다 알고 왔습니다. 더 이상 몸부림치시면 당신만 다칩니다. 아니, 증거를 대보라고! 증거를! 내가 그 집 물건 도둑질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1994년 소룡은 또다시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인은 그제서야 남편 소룡이 전과 오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 저런 놈이 옆집에 사는 줄도 모르고 이거 그동안 잘 웃었네. 부인도 저런 전과자 놈하고 똑같으니까 결혼해서 살겠지. 이거 뭐 세상 겪어봐야 한다니까. 2년 후 소룡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던 부인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던 소룡은 출소하자마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룡의 증오는 허무한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인 허씨가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살아오겠다는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무시와 직장에서 퇴사, 그리고 이직을 수차례 하다 보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소룡은 부인이 자살한 이유를 수십 번 곱씹어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 년놈들 내가 차례차례 하나씩 죽여주마. 1997년 2월 26일 오후 9시 온천시 신화로 금봉황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줄 서 있는 본인 앞을 가로질러 먼저 타려 하자 말다툼하며 실랑이했습니다. 여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그 미친놈 다 보겠네. 사람도 없는데 빨리 타는 사람이 임자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너 같은 놈들을 보고 벌어지라고 하는 거야. 소룡은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 두 사람만 탑승하자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남자 뒤에서 찔렀습니다. 소룡의 첫 번째 살해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3월 이후로 닝샤시 인추안로 사건, 신지시 보딩로, 스좌장, 허베이 등을 돌아다니며 30여 명을 살해했습니다. 1997년 10월 8일 소룡은 어깨에 정비도구를 집어넣은 가방을 메고 허리춤에 공구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저기요! 소룡은 인터폰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난방기 점검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신데 서비스 신청하셨어요? 런추안 시지아 방로 아파트 23호 가오펑의 집. 소룡은 난방기구를 점검한다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오펑의 부인은 난방기 점검을 신청했다고요? 부인은 유명 난방기 회사에서 점검이 나왔다고 하니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소룡은 문 앞에서 들고 있던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소룡은 놀러온 언니를 안방에서 또다시 살해하고 장롱과 화장대를 뒤져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1997년 10월 23일 소룡은 옌타이에서 같은 수법으로
강도짓을 한 후 1997년 10월 18일 허베 이성 보정시 그리고 공상은행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57세 리오를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아갔습니다. 1998년 10월 14일 수자장철도 부품공장 기숙사 강도 사건, 1998년 10월 23일 석탄회사 기숙사 강도 사건, 1998년 10월 27일 수자장 백화점 여자 기숙사 강도 사건 등 소룡은 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근에서 연속해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저녁뿐 아니라 어떻게 대낮에도 저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 11월 9일 수자장 공안국과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몽타주를 작성했고 인근을 샅샅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 중에 키 1m 60 정도 되는 키에 정비공 차림을 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용의자는 녹색 점퍼를 입고 다녔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수리하는 수리공이 입었던 옷을 구해서 입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용의자의 몽타주가 나왔으니까 상가, 택시, 골목에 쫙 뿌리고 현상금 2천만 원도 지급한다고 해. 경찰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현상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반장님! 몽타주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태운 버스기사가 얼마 전 타이유안시에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는 용의자를 잡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반장님! 용의자로 보이는 자가 그동안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은신하고 있다는 곳입니다. 경찰은 타유엔시 백화점 입구 앞을 진을 치고 백화점을 수색했습니다. 백화점 안에는 정비공 1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들을 한 명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6분이 한 줄로 이쪽으로 쭉 서시고 한 분씩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백화점 정비공을 한 명씩 순서대로 얼굴을 대조하며 신체 조건을 대조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하실 보일러실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봐! 누군가 도망간 것 같은데? 경찰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조금 전 나갔던 남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까지 달려가 봤으나 남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갔을 거야. 너! 그리고 너하고는 화장실로 가봐! 경찰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면대에 손을 씻고 있는 사람 말고는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 한 칸 모두 검사를 해보았으나 모두 비어있는 것을 알고 저기요. 경찰은 세면대에서 옷을 갈아입고 일반인처럼 태연하게 손을 씻고 있던 용의자 소룡을 검거했습니다. 2000년 6월 7일 타유안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31건의 강도 사건과 23명을 살해하고 18명에게 상해를 입힌 소룡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00년 8월 9일 타유엔시 법원은 소룡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양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어 출장이 잦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사하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출장이 잦은 터라 공항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 요즘 부쩍 오른 상해의 집값으로 이사를 엄두도 못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양냉은 부인과 맞벌이 부부로 돈을 벌고 있어 부인과 상의 후 집을 이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큰맘 먹고 보증금을 대출받아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상해 시내에 임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공항 인근이라서 그럭저럭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교통도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양냉은 해외 출장이 편리해져 아주 만족하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부인도 아파트 인근 직장을 구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에게는 이사해야 했던 집 외의 고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다 보니 부인 메이리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남편도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남편 또한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정 집안에서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는데 왜 소식이 없냐며 며느리 메이리를 자주 꾸짖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대부분 대를 잇는 문제였습니다. 메이리도 한두 번 참다 보니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불화를 초래하고 싶지 않았던 메이리는 참고 또 참으며 생활했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며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로 씨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메이리는 틈나는 대로 영어학원에 다녔습니다. 상해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해야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이리는 외국인과 회화도 많이 해보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고 그나마 며칠간 상해에 머무를 시간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남편과 아이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해외 출장이던 남편은 부인의 반가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냉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에게 아이도 못 낳는 불효자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되고 처갓집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안겨줄 생각에 타국만리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양냉은 출장 중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부인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냐며 물었고 아들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들, 딸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이왕 손주가 생길 바에야 대를 이을 것을 생각하면 아들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양냉은 해외 출장 바이어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본사에서도 양냉 부부 고충을 알고 있었던 터라 10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양냉은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인이 누워있는 산부인과로 출발했습니다. 부인의 출산은 2015년 6월 5일 내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호흡이 가빴습니다. 양냉은 만삭이 된 부인의 배를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담당 의사 손을 꼭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만 5년 만에 힘들게 갖게 된 아이라면서 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날을 새고 분만실로 들어간 부인 메이리는 출산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다급한 마음에 남편 양냉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하다면서 출산 전부터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의사는 이대로는 출산이 어렵다며 제왕절개를 하지 않을 경우 산모와 아이 모두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냉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만 살릴 수도 부인만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냉은 제왕절개를 동의했습니다.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는 양링 앞에 다가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남긴 채 복도 끝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간호사는 양링에게 신상하실러 오라며 안내해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양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양링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고 있는 신생아는 흑인이었습니다. 순간 양링의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뭔가 잘못했다며 두꺼운 유리창에 두드리며 소리쳐봤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목에 차고 있는 친부 이름을 확인했으나 양링, 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2013년 9월) 어느 날 메이리는 영어 공부를 한다며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는 외국인들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도 좋아지다 보니 즐거움과 웃음이 늘 함께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집에 들어가 봐야 아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친절한 외국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본인에게 특히 잘해주었던 흑인 톰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외국인 특유 스킨십에 매료되어 외로웠던 그녀는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흑인 남성과의 관계에 호기심이 많았던 메이리는 톰의 매력에 빠져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메이리는 톰과 매일같이 본인 집에서 지내다 남편이 장기간 머물게 되자 남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누구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속담처럼 남편 양링의 아이일 것으로만 판단하고 출산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남편 양링은 불임이었습니다. 남편이 불임이었던 이유로 5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던 것입니다. 남편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자 관계를 생각해보니 머릿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부인 메이리가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감고 있던 산모 혈관이 터지면서 수술을 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졌던 양링은 부인의 사망에 슬퍼하기도 전에 조금 전 생각하다 말았던 아이의 친자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본인이 키우자니 기가 막히고 친자를 찾자니 부인이 죽어서 누구 아인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이의 친부를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링은 수소문 끝에 흑인 영어 강사 톰을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광경을 지켜보던 톰은 주랭랑을 쳤고 양링은 톰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친자 확인 및 양육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상해법원은 민법 제1071조에 따라 혼외출생 자녀는 혼외출생 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아이의 양육권은 외국인 영어 강사 톰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톰은 재판이 끝나고 얼마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직자로
7년의 생활을 보냈던 톰은 우연한 기회에 영어 강사 자리가 제안이 들어와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본국으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